자, 읽어보셨어요? 490페이지 동시행명권의 성립요건 하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요건이 뭐였었죠? 쌍무계약일 거, 두 번째 상대방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할 거,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거. 자, 그럼 출발 봅시다. 자, 그럼 읽어보겠어요? 동시행의 항명권을 읽어봅시다. 시작.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5의 X예요. X죠. 자, 거기다가 교환에다가 잘 표시합시다. 자, 얘가 틀렸다는 걸 똑바로 알자는 겁니다. 일단 얘는 틀렸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만이라는 단어 잘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이라는 단어 없이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얘는 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요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건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다고요? 만 때문에. 자, 다시. 이게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늘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명드렸던 내용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갑은 을에게 동시에 업무권 행사하고 을은 갑에게 동시에 업무권 행사하는 거니까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게 맞죠. 자, 근데 잘 따라오세요. 자,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한 건 언제라고 그랬죠? 1월 1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게 3월 1일. 자, 그런데 요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예요? 갑은 채권자, 을의 이름은 채무자.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게 3월 1일. 그런데 2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채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누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겁니다. 얘는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니까 채권 양수인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2월 1일이죠.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갑은 채권 양도 사실을 을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줄 필요 없어요? 알려줘야 되죠. 내가 너에 대한 채권을 병한테 팔아먹었다라는 걸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 채권만 병이라는 사람에게 넘긴 거고 소유권 이전 채무는 여전히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계속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2월 1일에 채권을 병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여전히 누가 지고 있는 거야? 갑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3월 1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채권을 양수받은 병이라는 사람이 을 찾아가서 네가 먼저 나한테 매매대금 지급해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동시행함명권의 첫 출발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먼저 자기에게 매매대금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을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으니까 병 나한테 매매대금을 못 주겠다는 주장을 을이 병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 양도를 통해서 채권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도 을은 갑에 대한 동시행 항명권을 그대로 끌어다가 병이란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채권 양도를 통해서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어도 채권 양도의 경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쓸까요? 채권 양도에다가 씁시다. 채권 양도는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채권 양도 옆에다가 동일성 유지. 교환에다 쓰시면 돼요. 교환 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에다 뭘 쓰면 된다고요? 동일성 유지. 그럼 칠판을 봅시다. 칠판을 보면 자, 이 내용 당사자가 병으로 바뀌어도 동일성만 유지가 되면 바뀐 당사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몇 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내용을 이제 감안하고 이걸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동시행의 항명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는 건 5의 X예요. X. 당사자가 바뀌어도 뭐만 유지가 되면 동일성만 유지가 되면 동시에 몇 건 계속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채권에 담보가 붙어 있다. 그러면 담보가 따라간다는 거고 또 동일성 유지가 된다. 그 말은 그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 그럼 사람이 바뀌거나 채무가 바뀌어도 항변권이 계속 존속한다. 그게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는지 좀 적어볼까요? 자, 첫 번째 잘 따라 쓰세요. 채권 양도.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갑이 병한테 채권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채권 양도. 두 번째 채무 인수. 갑이 을에 대해서 지고 있는 대금 지급 채무를 정의 떠맡았어요. 이게 채무 인수입니다.
그다음에 상속, 갑하고 을이 죽고 병과 정이 갑과 을의 상속인입니다. 그럼 상속인은 피상속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동일성 유지가 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전부 명령은 이렇게 화살 표시할까요? 채권 양도가 똑같아요. 즉 갑이라는 사람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1억 원의 대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결국 병은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1억 원의 대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대금 지급 채권을 병이라는 사람이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다가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나한테 이전시켜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전부 명령 신청인 겁니다. 그럼 판사는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한테 넘겨주는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전무 명령이라는 겁니다. 얘는 결국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다? 채권 양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채권이 그대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전되는 거니까 채권 양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이행불능은 이제 이중매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2월 1일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병한테 등기를 확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지고 있는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해진 거죠. 이때는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때는 채무불이익 문제로 다루는 겁니다. 즉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동일성 유지가 되니까 다 동시함유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성 유지가 되는 거 5가지를 외우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쓴 거 이제 확인해 보겠어요. 첫 번째 뭐죠? 채권 양도. 두 번째 채무 인수. 그다음 상속. 그다음 전부 명령. 그다음 이행 불능. 지금 바로 외워볼까요? 다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전부 명령, 그다음 이행 불능은 다 뭐가 유지가 되는 경우다.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경우라서 동시간몇건 다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만 하면 꼭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는 그 쌍둥이 자매였었어요. 쌍둥이 자매. 얘네들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채양이고요. 동생이 채인이에요. 이름도 이쁘지 않아요? 채양이하고 채인이. 얘네들이 중간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그 질문한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내가 상속 받은 재산은 다 전부 이불을 사야 된다 그랬죠. 이불. 그러니까 어떤 이불을 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똑같은 이불을 사야 된다 그랬죠. 자, 아시겠죠? 채양이와 채인이가 상속을 받아서 전부 똑같은 이불을 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채양이와 채인이가 상속을 받아서 전부 똑같은 이불을 똑같은 이불이라는 게 뭘 말해주는 거죠? 그게 동일성 유지. 그렇게 하면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게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와서 요 질문 잘 처리합시다. 동시행의 항명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사만 인정된다. 그러면 O의 X. 당사자가 바뀌고 채무가 바뀌어도 뭐만 유지가 되면 동일성만 유지가 되면 동시항명권 계속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7번 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보라고 했던 내용인데 두 번째 요건이 뭐죠? 누구의 채무가 변제에게 도래해야 된다. 상대방.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게 도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노란색 대금 지급의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죠? 1월 1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하기로 게 3월 1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였었죠.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죠. 동시함유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을의 채무뿐만 아니라 갑의 채무도 변제에게 도래했기 때문에 을이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게 도래해야만 내가 동시함유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에게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채무를 먼저 이행이 되는 경우다 아니면 나중에 이행이 되는 경우다. 잠깐.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에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이 되는 경우다 아니면 나중에 이행해도 되는 경우다. 나중에 이행해도 되는 경우다. 그러면 합격이 나중에 돼요. 여기를 얘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에게 도래하지 않았다. 그 말은 자기 채무를
나의 채무를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경우다 아니면 나중에 이행해도 되는 경우다. 먼저예요. 이걸 제가 그림 가지고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잘 들여다봅시다. 자, 똑같아요. 건물 매매 계약인데 좀 전에는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둘 다 며칠 날 하기로 한 경우죠. 둘 다 3월 1일 날. 근데 이건 당사자가 다르게 정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먼저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는 2월 1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대금 지급은 3월 1일 날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뭘 먼저 하기로 한 거예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특약 맺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을 다 먼저 을에게 이전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건물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무슨 의무라고 말하죠? 선이행 의무. 다시 건물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이 무슨 의무다? 선이행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그럼 갑이 지금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여기는 여러분 해줘야 되죠. 채무자. 을의 이름 뭐죠? 채권자. 그럼 이때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가 먼저 와요? 대금 지급 날짜가 먼저 와요? 당연히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 먼저 오죠. 2월 1일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매매 대금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채무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네가 먼저 나한테 이행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우리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가 온 거예요. 우리 대금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면 갑이란 사람이 동시에 완멸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왜 없죠? 건물 소유권 이전이 무슨 이행이라서? 선이행이라서. 잘 들여다보면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완멸권 행사할 수 없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이제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을의 채무는 이건 며칠 날 하기로 한 거예요? 3월 1일 날. 그다음에 갑이 자기 채무는 이제 2월 1일 날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요 상대방 을의 대금 중 날짜는 아직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경우다. 나중에 이행해도 되는 경우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에 도래하지 않았다. 그 말은 자기의 채무는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완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요 파산이 된 사람이에요. 파산. 그러면 2월 1일에 요 을로부터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고 보니까 을이란 사람이 이미 파산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파산이 됐으니까 3월 1일이 와도 돈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럼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너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니까 나도 건물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겠다는 주장을 갑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갑의 권리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항명권? 불안의 항명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무슨 항명권? 불안의 항명권. 다시 자, 일단 조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491페이지인데요. 거기 딱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49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불안의 항명권 네모칸 치시고 불안의 항명권.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상대방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를 밑줄하시고 거기다 하나 쏟기 바랍니다.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파산. 또 하나 더 쓸까요? 신용불안. 파산, 신용불안.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돈 받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 있는 사람도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항변권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시험에 두 번째 요건이 뭐 있었죠? 두 번째 요건이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러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 그 말은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행 의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동시간몇건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시간몇건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디프션 경우가 뭐라고요?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건이 뭐죠? 세 번째 요건 한 장 넘겨볼까요? 세 번째 요건. 자,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할 것, 하지 않고 청구할 것, 하지 않고 청구할 것 이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럼 요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제 첫 번째 효력이 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동시행협력권 첫 번째 효력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채무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 자, 이건 또 그림 볼까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하기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 네가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매매 대금 못 주겠다 이렇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요 첫 번째 효력이 뭐냐면 동시행협력권 첫 번째 효력은 채무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을이 매매 대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시행협력권을 을이 행사해야 돼요. 행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을이 매매 대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시행협력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할 필요 없다. 행사해야 돼요. 이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말을 돈 달라는 얘기를 을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니까 지도 말해야 돼요, 말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채무뿐만 아니라 너의 채무도 변제에 도래했는데 네가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동시행협력권을 행사해야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효력인데요. 동시행협력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뭐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항변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할 필요 없다.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송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다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소를 제기한 갑의 이름 뭐죠? 원고. 소 제기를 당한 을은 뭐죠? 피고. 요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은 A라는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따져보실 내용은 뭐냐면 그 판사가 이 매매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는 거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판사 이것도 모르면 판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는 거 판사 알아요, 몰라요? 알죠. 또 을에게 동시이행의 항명권이 있다는 것도 판사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법률 전문가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때 요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판사가 이제 맡은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시항명권을 주장해야만 판사가 고려해준다. 주장하지 않아도 고려해준다. 주장해야 돼요.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주장해야 돼요. 자, 요 표시를 잘합니다. 일단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시항명권을 주장해야만 판사가 고려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판결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판결이라는 건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론을 낼 때 판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판결의 본질은 뭐냐면 원피고 너네들은 사실을 말하라. 원고 피고 너네들은 판사인 나한테 사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적용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주면 이게 판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 갑은 이 판사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죠. 소장을 법원에다 제출한 거니까 갑은 말한 겁니다. 그럼 을도 판사에게 말해야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말해야 되죠. 그럼 요 을은 법정에 와서 판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판사 앞에 가서 일단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대부분 그 법정에서 판사 앞에 진술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오그려서 사람이 많이 울어요. 저 새끼가요. 울면 안 돼요. 울면 판사가 엄청 짜증냅니다. 왜냐면 그 당사자에겐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판사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여러 개의 사건 중에 한 사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이 처리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울고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면 엄청 짜증내요. 그건 엄연한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울면 안 되고 판사 앞에 뭘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그거 얘기해야 돼요. 동시항협력권의 성립 요건 세 가지를 말하셔야 돼요. 갑하고 나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입니다. 그리고 나의 채무뿐만 아니라 갑의 채무도 변제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 요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시항협력권을 주장하면 판사가 이제 그걸 고려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이 동시항협력권을 행사하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할까요?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을도 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동시간명권을 행사하면 너네들 서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야.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판결 이름 씁시다. 서로 이행하라는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동시간명권 주장한 경우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한다?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한다?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보시고 동시간명권은 뜻이 뭐예요? 아까 누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누구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이런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복습할 때 이런 류의 문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 32의 시험 문제가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일단 보기가 많지는 않고요. 3개, 4개. 옛날엔 좀 많았거든요. 4개, 5개 했는데 보통 3개인 경우가 많고 4개인 경우가 많은데 특징은 뭐냐면 3개든 4개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개라도 모르면 아예 답을 못 구하게 보기가 돼 있어요. 한 개라도 모르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대충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학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문제, 그 중개사법도 박스 문제가 많아져서 한 10점 정도 떨어졌었죠. 그게 그 똑같은 형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안 사람만 합격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서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야.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확실하게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억 읽어봅시다. 동시이행의 항명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한 권리다. 일단 O의 X예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부인. 애도 외워둘까요? 부인 밑줄 하시고 그다음 밑에다가 X. 외워둘까요? 부인 나오면 무조건 뭐죠? X. 그렇게 외우면 돼요. 부인 X. 부인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X. 부인 X. 부인 나오면 뭐라고요? X. 자, 얘는 왜 X가 되는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봐보세요. 자, 좀 전에 건물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 을한테 뭘 이전해 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돼요? 대금 지급. 자, 그럼 이때 요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었죠? 1월 1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 자, 그런데 3월 1일에 갑이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때 을은 너도 소유권 이전 안 했으니까 나도 매매대금 못 주겠다. 이렇게 동시간명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면 이때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대금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 갑이 자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을이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청구권의 존재는 뭐한다? 인정. 그런데 네가 건물 소유권 이전 안 했으니까 나도 매매대금 못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하되 행사를 저지시키기 위한 권리라는 겁니다. 대신 청구권의 행사를 영원히 저지한다,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만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항명권은 무슨 항명권이라고 한다고요? 연기적 항명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청구권의 효력을 잠깐 뒤로 연기한다. 일시적으로 뒤로 미룬다. 그래서 연기적 항명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억은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린 거죠? 부인 때문에 틀린 거죠. 존재는 뭐 하는 거죠? 인정. 그러니까 결국 해석이 그게 맞죠. 부인 나오면 뭐죠? X. 부인 나오면 뭐라고요? X. 부인 나오면 뭐라고요? X. 이렇게 외웁니다. 부인 X. 이렇게.
자, 니은번 동시이행의 항명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만 인정된다. OX, X. 자, 그 다음에 디귿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다. 아까 이게 설명드렸던 뭐죠? 파산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우리 1번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거절 동그라미 합니다.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명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할 필요 없다. 행사해야 되죠. 행사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뭐 답으로 골라야 돼요? 옳은 거니까 리을 하나 골라줘야 되죠. 리을 하나. 자, 그다음 위험부담 문제 좀 처리해 봅시다.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은 일단 체계하세요. 위험부담도 쌍무계약일 때만 등장하는 문제인데 일단 위험부담은 전제 조건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갑시다. 496페이지인데요. 496페이지에 거기 양거로 2번 위험부담의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496페이지 양거로 2번 위에 위험부담의 의 세 줄 나오죠. 자, 그 위험부담의 의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럼 출판 할까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이겁니다.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황소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할 텐데 교환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교환만 봐도 다 내용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두 번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다? 위험부담. 그러면 편무계약은 위험부담 문제가 원칙적으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자, 그다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겁니다. 이때도 위험부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다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위험부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무슨 계약이 있어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황소 사례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설명 듣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필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갑 이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황소 한 마리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그 황소 한 마리의 값은 얼마라고 할까요? 1,000만 원. 자, 그럼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그다음 황소 인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입니다.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체결시. 여기는 이행기 또는 인도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동사니까 이행기, 인도시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황소, 인도, 을은 뭘 지급해줘야 돼요? 대금 지급. 자, 그런데 2월 1일에 이 동네 홍수가 난 거야. 홍수가 나서 황소가 떠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황소가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죠. 일단 갑의 이름, 을의 이름을 붙일 때 위험부담은 이렇게 후발적으로 뭐가 되었을 때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니까 이름을 붙일 때 항상 이거 중요합니다.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다시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갑과 을의 이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니까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이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의 이름 뭐죠? 위에 거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채무자, 을의 이름은 채권자.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요해요.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당사자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채권자죠. 그런데 얘는 위험부담은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거니까 항상 황소인도를 기준으로 갑의 이름, 을의 이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갑은 황소인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죠? 채무자, 을은 채권자.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2월 1일에 홍수로 황소가 유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황소인도에 대해서 이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갑인데 홍수로 유실이 된 거니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예요? 없는 사유예요? 없는 사유죠. 없는 사유로 그다음 이게 1월 1일에는 황소인도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니까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죠. 매매 계약은 당연히 이행기의 쌍으로 의미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 그럼 읽어봅시다. 이건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요? 위험부담. 그럼 잘 따라오세요.
그럼 2월 1일에 홍수가 나서 황소가 유실이 된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의 황소 인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홍수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라 갑의 황소 인도 의무는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 그다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아까 결란성 공부할 때 쌍무 계약은 존속상의 결란성이 있다 그랬죠. 즉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 존속한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누가 손해 보는 거죠? 갑이 손해 보는 거죠. 갑은 어떤 손해를 봐요? 황소도 떠내려갔고 돈도 못 받고 요걸 두고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환에다 씁시다. 자, 그러면 황소 사례. 그 홍수가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 홍수는 갑에게도 책임이 없고 을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의 황소 인도 의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이때 홍수니까 을에게도 잘못이 없는 경우라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이 표시 꼭 반드시 합니다.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소멸하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으니까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채무자 갑이 위험 부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홍수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펜 놓고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자, 이번엔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조로 돈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계약금 100만 원 받은 겁니다. 밑에 요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경우에 그럼 잔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9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황소 인도하고 잔금 900만 원 주기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2월 1일에 홍수가 나서 또 똑같이 황소가 떠내려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갑의 황소 인도 채무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을의 잔금 지급 채무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죠. 결국 갑은 을에게 잔금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900만 원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약금조로 받은 돈이 있죠. 얼마 받았죠? 100만 원 받은 거 있죠. 이 100만 원을 다시 을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러면 완전 욕심꾸러기 되는 거죠. 돌려줘야 돼,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 그래서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계약금 반환 동그라미, 계약금 반환 동그라미 그렇게 교환해 쓰기 바랍니다. 자, 여기 들어갈 내용은 계약금 반환 동그라미,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라고 할 때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계약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로 정할까요? 이빨 정하겠죠. 계약금을 999만 9,999원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이빨 정하고 난 다음에 갑은 뭐가 나길 바랄까요? 홍수가 나길 바라죠. 홍수가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갑이 황소를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 막 밀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은 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얘가 객관식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미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출발해 볼까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황소를 인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2월 1일에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된 거예요.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요 또 똑같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졌고 아까 위험 부담은 항상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이름 붙인다 그랬어요. 밑에 갑의 이름 뭐죠? 갑의 이름은 채무자, 을은 채권자. 잘 볼까요? 을의 잘못으로. 그 을의 잘못으로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누구의 어떤 사유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채무자 갑한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서 을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갑의 황소 인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쓰고. 자, 갑의 황소 인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런데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죠. 왜냐하면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인도가 불가능해진 거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 그럼 결론은 뭐예요? 갑의 채무는 소멸하는데 을의 채무는 존속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황소인도를 못 받는데 매매 대금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가 위험 부담은 첫 번째 경우 이겁니다. 을의 잘못으로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사유를 정리할 거니까 그 다음 사례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교환 다음 장 넘어올까요?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이제 황소 사례인데요. 자, 지금 칠판 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 황소 인도해 주란 건 3월 1일. 자, 그런데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죠. 3월 1일에 황소를 싣고 자기 트럭에다 황소를 싣고 을의 주소지에 간 거예요. 이렇게 3월 1일에 황소를 자기 트럭에다 싣고 을의 주소지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부재중이었던 거예요. 부재중. 그 황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을에게 연락해도 연락이 닿지도 않고 황소를 뭐 마땅히 주변에 보관해 둘 데도 없어서 결국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던 길에 병이라는 사람이 요 갑 몰래 갑의 향소를 쎄배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오던 길에 병이 갑 몰래 갑의 향소를 쎄배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부재중이었고 돌아오던 길에 병이 갑 몰래 훔쳐 가지고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법적인 논점을 잘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요 우리 부재중이다 이거 뭘 말해주는 거죠? 부재중이다. 일단 이거 문제 풀다가 열받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왜 없는 거야? 약속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부재중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채권자 주소지에 간 거예요. 그럼 그 목적물을 수령해야 되는데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내자는 뭐죠? 이게 수령지체라는 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무슨 지체라고요? 수령지체. 그다음 돌아오던 길 이거 뭘까요? 돌아오던 길. 이건 수령지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령지체 중이라는 거예요. 수령지체 중, 수령지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 갑 본래 갑의 향소를 쎄배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병이니까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불가능해진 거죠? 황소인도가 불가능해진 거죠. 황소인도. 그럼 밑에 황소인도가 불가능해졌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죠? 채무자. 을의 이름은 채권자. 그럼 이때 이런 일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보면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갑 몰래 갑의 황소를 쎄배 가지고 간 거니까 갑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황소인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다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죠. 왜 존속해야 되죠? 을이 이거죠.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제때 황소를 받았다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 을의 수령 지체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을은 황소인도를 못 받는데 매매 대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도 채권자 을이 위험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사례가 뭐죠? 홍수 사례. 두 번째가 을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고 세 번째가 황소 갖다 주러 갔는데 안 받고 돌아오다가 병이 쎄배 간 사건을 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 가지고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또 채권자 위험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채무자 위험 부담하는 경우 그게 첫 번째 홍수 사례였었어요. 홍수 사례. 그럼 이때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인데요. 그 한 가지는 어떤 경우죠? 이걸 씁시다. 홍수 사례가 말해주는 바가 이거예요. 자, 씁시다. 자, 교환 밑에다 12페이지 밑에다 쓰면 되겠어요? 결국 위험 부담 내용을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유가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다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다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에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없어진 경우. 그러니까 을의 잘못이니까 뭘 써야 될까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일 때는 누가 위험부담한다. 채권자 위험부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황소 갖다 주러 갔는데 을이 안 받아서 돌아오던 길에 병이 세배 가지고 간 거. 이거 뭐죠? 무슨 이체? 수령 이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자, 이렇게 쓰기 바랍니다. 다시 수령 이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수령 이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쓴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가 기억이 나야 되냐면 7번 볼까요? 아까 위험부담은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나오는 문제라고 그랬죠? 일단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나오는 문제가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밑에 위험은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 위험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다 씁시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까 쌍무계약은 존속성의 결연성이 있다 그랬죠.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원칙이다? 요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게 여기다 원칙이라고 쓸까요? 자, 여기다가 원칙, 그다음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에다가 예외.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법은 언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요? 요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그다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뭐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두 번째 수령이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다만 이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얘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임의규정.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특약을 맺어서 채권자 부담하는 것도 되고요. 이 경우에 뭐 채무자 그냥 위험부담으로 다르게 특약을 맺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얘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얘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답 정하셨어요? 그럼 해봅시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의 X예요. 5. 무슨 계약일 때 나온다 그랬죠? 쌍무계약일 때. 2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5. 맞죠? 그 다음 3번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게 홍수 사건이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홍수로 황소가 유실된 사건 말하는 겁니다. 이때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금 반환해야 되죠. 그 다음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거 누가 위험부담하는 경우죠?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갑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인 을의 채무는 존속하는 거죠. 결국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5번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어느 일방만 부담하도록 특약을 맺어도 그런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답 뭘 골라줘야 돼요? 3번 다시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 나온다고요? 쌍무계약. 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일 때만 나오는 내용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쌍무계약일 때 나오는 문제 두 가지가 뭐죠? 동시이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 그럼 동시이행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설명해 줬는데 동시이행의 항명권은 누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누구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얘는 성립 요건이 세 개죠.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 계약일 것. 두 번째
상대방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에 이행 또는 이행정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좀 전에 설명한 것도 지나가면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을 잘 정리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꼭 다시 강의 듣고 교환에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을 정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습 문제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복습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